여러분은 혹시 굳게 믿고 있던 어떤 현상이나 사실이 알고 보니까 가짜여서 실망하신 적 없습니까? 선풍기를 방에 틀어놓고 자면 그 선풍기가 바람을 내보내면서 공기를 먹어서 산소가 없어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기들이 있을 때 타이머를 안 맞춰놓으면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서 그걸 끄고 막 이랬었어요. 네, 다 그렇게 아시지 않나요?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저도요, 열이 많아가지고 선풍기를 안 틀면 자지 못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꼭 꺼요. 네. 끄면 깨요. 더워서. 그래서 저걸 왜 끄냐 그러면 네. 선풍기를 키면 공기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죽는다더라 그런 거죠. 아 근데 선풍기가 무슨 세포도 아니고 산소를 태워서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선풍기의 미신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돌연사를 했어요. 돌연사 해보니까 무슨 사람의 침입에 한 증거도 없는데 그 방에는 선풍기가 켜있네? 아, 선풍기 때문에 돌아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다 선풍기 켜고 잡니다. 근데 안 죽어요. 괜찮습니다. 의심하지 않았네요, 제가. 네, 의심해야 됩니다. 선풍기가 어떻게 산소를 없애겠어요? 마음대로 켜놓고 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버스를 탔는데요. 뒤에서 정말로 이렇게 왜 사랑스러운 아기와 어머니가 타게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아마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꼬마애 보고 물도 우리 말을 다 알아듣는데 그래가지고 물에다가 뭐 모차르트 음악이나 비틀즈 음악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든지 사랑해 이런 이쁜 말을 한 다음에 얼리면 얼음의 결정이 아주 이뻐지고 반대로 꺼져 이 나쁜 놈아 이런 나쁜 말을 하든지 아니면 뭐 헤비메탈 같은 음악을 틀어주면 아주 이렇게 못생긴 얼음 결정이 생겨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그걸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그 물은 한국말, 중국말, 일본말, 영어 다 하나요? 과학에 중요한 건 재현 가능성이에요. 같은 조건에서 누가 했을 때 다른 사람도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일본의 작가였는데 그분이 자기 실험실에서 하고 사진을 찍은 거랑 책에서 나왔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여러 가지 말을 하고 했겠죠.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했는데 여러 가지 그림이 나왔을 텐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을 했겠죠. 이 책의 메시지는 좋아요. 우리는 착한 말을 해야 된다. 착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뜻은 좋지만 그것이 뭐 잘못되게 쓰여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어버이날쯤 되면 학교에서 그런 거 많이 해요. 물병에다가 어머니 사랑해요 뭐 이런 말을 한 다음에 거기다 좀 이렇게 사랑의 글씨를 쓴 다음에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이 물에서는 좋은 기운이 나서 엄마가 더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아이들에게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뜻은 좋지만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학교에서 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전자레인지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발코니에 내놨어요. 전자레인지를 요리를 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심하면 암도 생길 수 있고 막 그런 위험하기 때문에 혹시 어쩔 수 있어야 될 때는 애들은 바깥에 못 나오게 하고 엄마 혼자 전자 다 켜고 막 들어가서 숨고 이런 집이 있어요. 전자파 되게 안 좋다고. 그렇죠. 전자파 되게 안 좋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과학과 잘 친해지려면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전자파라는 건 지구상에 없습니다. 전자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전자가 총알처럼 막 튀어나오는 것 같잖아요. 원래는 전자기파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에서로 구성된 어떤 파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기파 그러면 어려우니까 그냥 전자파라고 쉽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전자파라고 잘못 알려진 전자기파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무지개를 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되어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전자기파입니다. 근데 우리 여름에는 선블록 바르죠, 선크림. 그것은 태양에 자외선이 나오잖아요. 자외선 좀 에너지가 세요. 그러니까 피부가 상할까 봐 막아주는 거죠. 또 X선과 감마선도 있습니다. X선 병원에서 자기 뼈 찍고 그러잖아요. 감마선은 SF 영화에서 잘못 재가지고 헐크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X선과 감마선은 에너지가 센 전자기파예요. 그래서 우리 조심합니다. 야, 무지개가 떴네. 야, 숨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왜? 우리가 늘상 보는 건데 에너지가 작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리모컨 쓰잖아요. 걱정하나요? 거기 적외선 나오거든요. 적외선이라고는 전자기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광선보다 적외선이 에너지가 작고 적외선보다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마이크로웨이브가 더 작고 또 저건 라디오파예요. 전자레인지가 쓰는 마이크로웨이브는 라디오파와 적외선 사이에 아주 적은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위험한 일이 생기겠어요. 전자레인지가 무섭다면 라디오, 리모컨도 무서워하셔야 되죠. 이거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저는 핸드폰이요. WHO가 만든 그 발암물질군에 보면 2B군에 들어있어요. 김치만큼 세요. 뇌종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짐작하고 걱정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나온 논문들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김치를 먹으면서 암을 걱정하시나요? 그게 2B군이고요. 2A, 한 단계 위엔 2A군에 뭐가 있냐면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있어요. 2A, 2B까지는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놔둔 것뿐이에요. 여러분, 달걀의 숫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옛날에는 우리는 저렇게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달걀의 숫자가 어느 지역에서 나온 달걀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여름이죠. 2017년 여름에 살충제 달걀 파동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어디가 오염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엄마들이 그걸 다 숫자를 본 거예요. 그 당시에 문제가 생기니까 제자가 빵집을 했는데요. 빵집이 망할 뻔했어요. 갑자기 달걀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달걀값이 올랐다 해가지고 빵값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도저히 수준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의 그 영양사들도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달걀 다 빼야 되니까 할 수 있는 요리가 별로 없어졌어요. 엄마들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여기서 간단한 산수만 해보면 돼요. 저게 바로 피프로닐이라고 하는 살충제의 성분입니다. 저 구조를 보고서 어떤 과학자도 이거 되게 위험하겠네 몰라요. 그러니까 다양한 실험을 해봐야지만 알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 피프로닐은 닭장 안에 진드기, 파리, 모기를 없애는 데 아주 효과적인 살충제입니다. 근데 살충제인데 사람에겐 괜찮을까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말합니다. 이 피프로닐은 간, 갑상선, 심장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으키냐? 세계보건기구는 독성을 여러 단계로 나눴거든요. 일단 무독성, 저독성, 보통 독성, 고독성, 극독성, 맹독성입니다. 야, 일단 맹독, 극독, 고독 하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피프로닐은 보통 독성을 갖는 물질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양이에요. 피프로닐은 대량으로 섭취했을 때 보통 독성이다라고 WHO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량이 얼만큼이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기준치는요. 달걀 킬로그램당 0.02mg까지를 허용한다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문제가 됐을 때 보니까 피프로닐이 이 달걀 킬로그램당 0.0363mg이 나왔어요. 거의 2배나 나온 거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단어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달걀이 보통 50g에서 60g 정도 되더라고요. 커다란 달걀 하나에 얼마나 들어있을까? 계산해보니까 0.002mg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세계보건기구는 사람들이 다 계산하고 하기 너무 힘드니까 표를 만들어놨어요. 두 가지를 만났습니다. 일일 섭취 허용량 ADI와 급성 독성 참고량 ARFD라는 거예요. 일일 섭취 허용량이라는 것은 요만큼씩 평생 먹어도 된다는 양이에요. 급성 독성 참고량은 하루 이만큼 먹으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프로닐 같으면 보통 독성을 일으키게 되겠죠. 자, 계산해보죠. 일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킬로그램당 0.0002mg입니다. 제 체중이 60kg이에요. 제 꿈의 체중이 60kg이에요. 제 꿈의 체중이 60kg이라 한다면 제가 먹을 수 있는 양은 0.002 곱하기 60이니까 0.012mg이 되겠죠. 그러면 달걀 하나에 들어있는 양을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0.012 나누기 0.0022는 5.5개입니다. 저는 저 달걀을 평생 5.5개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kg쯤 되는 아이들은 대략 하루에 1개 정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급성 독성 참고량을 보면 체중 킬로그램당 참고량이 0.009mg입니다. 그러니까 제 체중 60kg을 대비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0.54mg까지 되는 거예요. 그 달걀로 나눠볼까요? 0.054 나누기 0.0022는 계산해보면 246개가 나옵니다. 제가 246개를 먹으면 독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배 터져 죽겠네. 맞습니다. 보통 독성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피프로닐에 의한 독성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기준의 이상으로 살충제 오염됐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는 너무나 흥분하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차분하게 생각하고 했어도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양계 농장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나라가 한번 뒤집힐 정도의 어려움을 가졌죠. 딱 메모지 한 장 정도의 계산만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자, 요즘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아,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어. 맞아요. 야,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잖아. 맞아요. 애들을 위해서 이민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유재환 씨. 예. 두 사진 가운데 네. 어느 쪽이 더 미세먼지가 많을까요? 누가 봐도 당연히 더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몇 가지 미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날씨만 뿌려면 미세먼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몇 년 전에 신문에 보도됐던 사진인데요. 왼쪽 같이 맑은 날이면 아,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날이니까 애들 데리고 한번 나가볼까 했어요. 그때 평방미터당 59 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같은 그림이 오면 아유, 오늘 미세먼지 심각했다. 꼼짝 말고 집에 있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더 낮았어요. 우리 미세먼지는 왜 그냥 미세먼지 PM10과 초미세먼지 PM2.5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미세먼지는 햇빛을 산란시켜요. 그래서 더 흐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커다란 미세먼지는 햇빛을 산란시키지 않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흐린 날은 초미세먼지가 더 높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통 미세먼지는 흐리다 맑다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뭐 황사가 심한 날은 당연히 하늘이 흐리죠. 날씨에 따라서 어느 게 더 미세먼지 높고 낮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우리 옛날보다 정말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을까요? PM10은 1995년부터 정부가 측정했습니다. 1995년하고 2016년하고 비교해 볼게요. 1995년에 평균적으로요, 서울은 입방미터당 78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2016년이 되니까 48 마이크로그램은 줄어들었어요. 거의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PM2.5도 볼게요. PM2.5는 측정이 어렵잖아요. 작으니까요. 옛날에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측정했어요. 근데 옛날에 그 환경운동을 처음 시작하셨던 연세대께 돌아가셨는데 권수표 교수님이 1986년에 측정을 해놨습니다. 1986년에 측정해보니까 PM2.5는 109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25 마이크로그램이에요. 90년대 어땠습니까? 집집마다 연탄 뗐잖아요. 연탄 뗐는데 어떻게 그때가 지금보다 더 공기가 좋을 수 있겠어요. 1980년대 서울의 공기는 지금의 중국 도시의 공기보다 더 나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상태는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 도시의 공기보다 나쁜 상태입니다. 우린 예전에는 그렇게 만족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옛날 공기질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선진국인데 더욱더 깨끗한 공기에 살고 싶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정확한 수치는 알고 경향은 알고 해야 되는 거죠. 또 미세먼지는 재밌는 게요.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중국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시에다가 커다란 공기청정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10층짜리, 20층짜리. 그게 잘 될까요? 그거보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게 중요하죠. 그 운하 같은 경우 미세먼지가 주로 어디서 생깁니까? 자동차와 석탄 화력 발전소예요.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기를 조금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맨날 중국 탓하잖아요. 중국에서 오는 건 많습니다. 하지만 운하에서 발생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미세먼지에서 두 가지 성분인데요. 황산화물과 질산산화물이 있는데요. 질산산화물은 서해를 건너오지도 못해요. 다 우리나라 자동차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 탓만 하면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우리
에서 나오는 것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